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 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은퇴자금으로 또 절세계좌로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연금펀드 또 개인형 IRP에 대해서 적립기의 세액공제 또 연금 인출기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아주 핫 이슈가 하나 있었죠. 해외 ETF TR형 상품이 올해 7월 1일째로 완전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해외 ETF에서 받은 배당, 분배금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이 앞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세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크게 축소가 됩니다. 이런 내용과 그리고 연금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통상 연금 계좌, 어떤 걸 연금 계좌라고 합니까? 연금소득세법에 따라서 연저펀드,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DB, DC형과 그리고 요 개인형 IRP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그럼 2025년 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입해서 5년 경과 후에 55세 이후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개인형 IRP도 똑같아요. 하지만 IRP와 이 연저펀드 계좌의 차이점이 뭐죠? 개인형 IRP는 퇴직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직하실 때 그동안 불입했던 퇴직금 재원이 이 개인형 IRP 계좌로 옮겨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 퇴직금 받으시고 또 명퇴금 받으시죠? 55세 넘으신 분들은 이 퇴직금 재원이 이 개인형 IRP 계좌로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 자격은 연저펀드 같은 경우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태어난 영세 자녀분들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 증여 목적으로 이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뭐 영주권자라든가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분들은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개인형 IRP는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이 노후자금 목적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납입 한도가 연간 1,800만 원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합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1,800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납입 한도 900만 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00만 원이란 거는 세액공제 한도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600만 원. 여기에 개인형 IRP만 하시게 되면 900만 원이에요. 두 계좌를 합해서 900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를 600 하시는 분들은 개인형 IRP 계좌 만드셔서 얼마 하면 되죠? 30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환급받습니까? 통상 13.2% 환급받는데 직전 연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으로 4,500 이하인 분들은 16.5%로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IS 계좌 알고 계시죠? IS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 지난 IS 계좌의 만기 자금을 난 더 연장하지 않고 해지한 다음에 60일 이내 연금 계좌로 이전합니다. 연금 계좌를 뭐라고 했죠? 연금저축펀드와 IRP라고 했죠? 이 계좌로 만약에 넣으시게 되면 10% 300만 원 한도로 추가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맥시멈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넣으시게 되면 10%니까 300만 원, 한도 300이 걸려서 총 1200만 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환급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나는 중간에 인출을 해서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 중도 인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계좌가 좋아요?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라든가
이제 전세보증금 마련이라든가 6개월 이상 부양가족 요양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옮기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고, 나는 연간 900만 원만 맨날 이렇게 불입했는데 그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서 한 100만 원을 빼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16.5%. 왜? 세액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연간 1,800만 원 매입 한도 내에서 불입하시고 900만 원 뭐 세액공제 받으시고 나머지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을 인출하셔야만 과세되지 않는다.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운용자산은 어떻게 하죠?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100% ETF 펀드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이 있죠.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안전자산은 채권 비율이 6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기재부에서 이제 바뀌는 내용이 요 개인형 IRP와 퇴직연금 DC형의 안전자산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위험자산 100%로 해가지고 국내 주식 코스피 200 지수라든가 국내 주식도 100%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법을 개정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다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레버리지 2배, 3배, 인버스, 곧버스 이거는 운용이 불가되고요. 해외 상장 ETF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요? 국내 상장 ETF 펀드만 가입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연금 계좌를 어떻게 자산 운용하는 게 좋은지. 통상 연금 자산은 단기 투자가 아니죠. 우리 일반 계좌에서 그냥 1년, 2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최소 5년, 10년, 많게는 30년까지 장기 투자하는 노후자금용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적립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55세 이후 연금 인출기에는 수익률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은퇴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핵심 포인트죠. 미국의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401K가 있죠. 401K에 가입하시는 미국의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상 평균 수익률이 연 8.6%라고 합니다. 대단히 높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대 중반 정도의 은퇴 자금으로 연금 1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한 14억 정도를 받고 넉넉하게 은퇴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부럽기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했길래 그렇게 연평균 수익률이 한 8% 이상, 10% 나왔죠? 특별한 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내 성향에 따라서 안정형, 중립형, 투자형으로 나눠서 우리 보통 자산 배분 봤을 때 수비 자산이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축구랑 똑같습니다. 공격 자산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S&P 500 지수죠. 여기 한 40% 비중. 그리고 안정형 자산을 또 배당주, 그리고 채권으로 나눌 수 있고요. 공격적인 자산을 나스닥 100 지수와 빅테크, 뭐 맥세븐 주식, 그 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1K에서 약 40% 분들이 가입하는 종목은 단 하나입니다. S&P 500 지수의 50%. 그리고 TDF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타겟 데이 펀드라고 해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자산 배분형 펀드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주식 비중이 높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주식 비중은 줄어들고 채권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두 개만 구성했을 때 8%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S&P 500 지수와 TDF로 미국처럼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20대, 30대 좀 젊으신 분들, 앞으로 20년 이상 연금 계좌를 적립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스닥 100 지수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사실 더 변동성은 있지만 통상 1900년 이후로 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했지만 S&P 지수보다는 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30% 정도 초과 아웃퍼폼 된다는 것이 사실 확률로 증명이 됐고, 적립식으로 불입하시면서 그 다음에 조정장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면 통상 7년 정도만 운영하시면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나스닥 지수를 활용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하나만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신 분들은 S&P 500 지수랑 맞는 파트너는 뭡니까? 보통 우리 슈드나 이런 배당주 많이 하시는데
거의 변동성이 같아요. 차라리 배당주보다는 다우보다는 S&P 500 지수가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S&P 500 지수나 TDF 아니면 채권으로 가시는 게 낫고 나스닥 지수 하시는 분들이 요 배당주, 슈드나 뭐 디보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시는 게 더 자산 배분 형태 그리고 상관관계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P,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의 한 50%, 배당주의 한 30%,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죠? 여기에 한 20% 정도, 이렇게 자산 배분하셔도 은퇴자금으로 연 10% 정도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번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탈 리턴 상품이 7월 1일자로 완전 폐지돼서 분기별 또 연일의 배당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분배형으로.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지금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2021년도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개정했는데 이게 3년 유예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언제죠? 2025년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끝이 났는데 뭐렇게 바뀌었느냐?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또는 IS 계좌에서 배당이라든가 분배금 많이 받으시죠. 받으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죠? 요게 원천 징수되지 않고 그대로 과세가 이연이 돼가지고 재투자돼서 복리 효과로 연금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메리트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하지만 요게 해외 ETF 안에서 세후 배당으로 바뀝니다. 이건 뭡니까? 만약에 내가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는 슈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15% 세율로 배당이나 분배금 받은 거를 1차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세금을 떼고 준다는 거예요. 제 투자. 대신 그 세금은 분리과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과세 이연이 완전히 폐지됐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배당소득세를 15% 내고 과세연도 못 받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55세 이후 IS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 또 분리과세로 또 9.9% 뛴다고 하죠.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 수령할 때는 아시다시피 5.5%에서 3.3까지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 뛰죠. 그러면 이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요거를 조금 병행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또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정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IRP를 인출했을 때 과세 여부를 한번 정리를 다 하고 넘어가죠. 개인형 IRP에 퇴직금이 여기에 들어오죠. 그럼 퇴직금 같은 경우 받게 되면 통상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시면요. 내가 이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돼요.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과세 이연이. 그러다가 한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운용하시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이제 퇴직금을 해지하겠죠. 해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하는 방법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실 때는 어떻게 인출됩니까? 우리 중간 중도 인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그동안 적립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부터 1차로 인출되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서 인출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자 붙은 거, 배당 붙은 거 있죠? 실적. 운용 수익에 대해서 인출이 됩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하실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부터 인출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들은 세공제 안 받았으니까 세금 안 내고 비과세로 연금 받으시고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연금을 중도 인출했을 때도 비과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다 끝나고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서 연금 자산이 이제 수령될 때는 5.5% 연금소득세, 80세 넘어가면 3.3%,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3.3% 고정으로 연금소득세를 띄십니다. 운용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다 해지하시는 분들은 기타 소득세로 16.5%, 많이 뛰죠.
그래도 현재 현실로 보게 되면 우리 퇴직금 받으신 분들의 약 80% 분들이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보통 가져가는 경우가 사실 더 높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도. 근데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절세 효과가 좋다. 왜? 나중에 퇴직소득세 30%, 10년 이상 연금 받으면 40%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금소득세율을 띈 부분에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사적연금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연간 개인별로 1,5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그 이하는 상관없어요. 연금소득세 내고 원천징수로 끝나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1,500만이 넘어간다. 그러면 종합과세 우리 6%에서 49.5% 또는 분리과세 16.5%입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초과했을 때요. 그리고 이 사적연금의 수령 금액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건강보험료 가입할 때 금액 있죠. 건보료에는 포함되지가 않고 여기 사적연금 수령 금액의 1,500만 원 안에도 국민연금 수령 금액과 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그 바뀐 그 연금 계좌 해외 ETF의 뭐 TR형 상품 폐지라든가 그리고 배당 분배금 과세 이연 폐지에 관한 내용들과 함께 연금 자산을 어떤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